한 세기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진 거대 제국.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세계를 정복한 거대한 몽골이 겨우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칭기즈 칸의 후손들 때문입니다. 칭기즈 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면서 스스로 무너진 거죠. 권력을 둘러싼 피해 대결이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튀르크, 몽골, 만주 혈통의 유목민들이 살았습니다. 초원에서는 땅보다 가축이 재산이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가축이었죠. 한 가족의 말과 양이 수천 마리씩 되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죠. 풀이 다 사라지면 새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을 이동하며 사는 삶이었는데 이게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3살부터 말을 타고 5살부터 활을 쏘는 법을 익혔으니까요. 굶주림도 추위도 견디는 게 당연했고 용맹함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한창 때 이들의 기마 부대는 세상 어느 군대도 당해낼 수 없었죠. 하지만 부족끼리 싸우느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태무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9살에 아버지를 잃고 일가족이 몰락했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형제들과 함께 굶주리며 비참하게 살았죠. 심지어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5세에 탈출에 성공했고 소수의 전사들을 모아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케이트 부족장의 사위가 되면서 기반을 다졌죠.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협상과 무력으로 초원의 몽골과 튀르크 부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206년 대회의에서 그는 칭기즈 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위대한 통치자라는 이름을 받았죠. 칭기즈 칸의 첫 번째 개혁은 군대였습니다. 전통적인 전법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몽골군의 대표 전술은 이랬죠.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한 다음 포위해서 섬멸하는 방식이었죠. 속임수 같았지만 이 전술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또한 최초의 법전을 만들어 질서를 잡았고 우편 체계를 구축해 명령이 빠르게 전달되게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됐죠. 첫 번째 목표는 서하의 탕구투족이었습니다. 5번이나 원정을 떠났는데 평지 전투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성벽을 쌓은 도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210년에는 수도를 물에 잠기게 하려다가 실패해서 오히려 자기 진영을 침수시키는 실수도 했습니다. 결국 탕구투족이 스스로 항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옆나라 금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여진족이 세운 금은 중국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찬탈자에게 밀려났죠. 칭기즈 칸은 이걸 명분 삼아 금을 쳤습니다. 금제국은 30만 대군을 보냈지만 몽골의 천재 제베 장군이 측면을 공격하면서 3개월간의 전투 끝에 금군은 거의 전멸했죠. 제베는 기세를 몰아 금의 동쪽 수도까지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1213년에 칭기즈 칸이 직접 금의 수도를 포위했는데 금 황제는 성벽 뒤에만 숨어 있었거든요. 몽골군이 마을들을 불태우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황제가 굴복하여 평화를 제안하고 조공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죠. 몽골이 다시 공격해 수도를 불태웠고 이후 황제는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1208년경에는 카라키타이 부족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 부족은 내전 중이었는데 몽골은 이 틈을 이용했죠. 1216년 제베가 2만 병력을 이끌고 침공해 지도자를 처형하고 빠르게 승리를 거뒀죠. 부족들을 몽골 제국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제 칭기즈 칸은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카라키타이를 정복하자 전쟁 명분이 생겼거든요. 패배한 군대가 호라즘 제국으로 도망쳤는데 샤 무함마드 2세가
이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1218년 칭기즈칸이 사절을 보내 도망자 인도를 요구했지만 무함마드 2세는 사절단을 처형했죠. 칭기즈칸은 즉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몽골군이 도시 성벽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야전을 피했는데 그때 몽골군에는 중국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공성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전문가들이었죠. 2년 동안 호라즘의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됐고 1220년에는 가장 큰 도시 사마르칸트가 무너졌습니다. 샤는 군대와 함께 도망쳤고 그 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 장군은 둘만 정예 병력을 이끌고 샤를 추격하다가 조지아를 공격했습니다. 쿠난강 전투에서 조지아군을 격파하고 코카서스를 넘어 알란족과 전쟁을 벌였죠. 킵차크족을 설득해 알란족을 격파한 뒤 이번에는 킵차크족을 공격했습니다. 킵차크족은 서쪽으로 도망쳐 루스 공국들의 도움을 청했거든요. 루스 왕자들이 대군을 모아 칼카강에서 몽골군과 맞붙었는데 제베가 보낸 사절을 또 처형하는 실수를 했죠. 몽골군은 루스와 킵차크 연합군을 완파했고 루스에서는 내전이 터졌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불가르를 공격했습니다. 사마라 밴드 전투에서 불가르군이 제베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수부타이는 불가르의 수도를 파괴했죠. 이후 수부타이는 바시키르를 몽골 제국에 병합시키고 칭기즈칸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호라짐에서는 무함마드 2세의 아들 잘랄 알딘이 계속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벌였거든요. 칭기즈칸이 시키쿠추를 3만 병력과 함께 보냈는데 잘랄 알딘이 파르완의 산길에 매복을 설치해 몽골군을 격파했죠. 잘랄 알딘은 국민 영웅이 됐고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이 직접 전체 군대를 이끌고 오자 잘랄 알딘은 군대 잔여 병력과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인도로 가서 여러 공국을 점령하고 1223년에 영토 탈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중동에서 용병으로 활동하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용병 중 한 명이 됐죠. 탕구트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칭기즈칸은 1226년에야 원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원정이 그에게 치명적이었죠. 신칭 공성전 중에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몽골군은 신칭을 점령하고 모든 주민을 학살했으며 곧이어 탕구트족 전체를 멸망시켰죠. 칭기즈칸의 네 아들 중 오고타이가 새로운 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만큼 재능이 없었고 술 문제도 있었죠. 형제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고타이는 중국 정복을 계속했는데 금제국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했거든요. 금나라 군대가 몽골 전술에 대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다이위 전투에서 수부타이조차 2번이나 패배했죠. 결국 오고타이는 송제국과 동맹을 맺고 3년에 걸쳐 북중국을 정복했습니다. 오고타이는 고려에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절을 보냈는데 무례하게 행동했고 고려가 사신을 죽였죠. 이를 구실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만 몽골군이 침공했지만 고려군은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안주전투에서 고려군이 패배했지만 고려군은 끝까지 버텨 항복하지 않았어요. 몽골군은 평화조약을 맺고 빈손으로 물러났죠. 다음 해에 다시 침공했지만 고려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시를 지켰습니다. 사르타이 장군이 매복 공격으로 죽자 몽골군은 또 물러났죠. 총 3차례 원정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고타이 사후에도 6차례 더 원정했지만 실패했고 1270년에야 고려 왕이 항복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라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3년간 더 싸우며 저항했죠. 가장 성공적인 정복은 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가 4만 병력을 이끌고 서부 원정을 시작했거든요. 수부타이가 전체 계획을 세웠는데 유럽에서는 관례가 없던 겨울에 전쟁을 벌이기로 했죠. 얼어붙은 강들이 도로가 돼서 몽골군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237년 가을, 바투는 라잔 공국을 공격해 6일 만에 점령하고 파괴했습니다. 이어서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으로 진격했죠. 콜롬나 근처에서 군대를 격파하고 공국 전체를 약탈했습니다. 티오프 부드가 게릴라전을 벌였지만 수부타이의 책략으로 포위당해 죽었죠. 그러나 봄철 홍수 때문에 몽골군은 게단 지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238년 여름, 불가르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몽골군을 여러 전투에서 격파하고 영토를 점령했죠. 바투는 사촌 몽케와 구육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1239년 가을, 몽골군이 체르니고프를 점령했는데 이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술에 취한 구육이 바투를 조롱하며 거의 싸울 뻔했습니다. 바투는 형제들을 돌려보냈죠. 1240년 가을, 바투는 키예프에 대한 세 번째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간의 포위전 끝에 도시가 함락됐고 격렬한 저항에 분노한 바투는 도시를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했죠. 키예프가 무너지자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투는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대는 폴란드를 침공해 모든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웠으며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 독일 연합군을 격파했죠. 두 번째 부대는 다뉴브로 가서 킵차크족을 몰아냈고 현지 공국들의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바투가 직접 이끈 부대는 헝가리를 침공해 사요강 전투에서 헝가리군을 격파하고 수도 부다를 점령해 불태웠죠. 1241년 말, 바투는 숙부 오고타이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맹세한 적 구육이 새로운 칸이 될까 두려웠죠. 바투는 서둘러 불가르로 돌아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4년간 내전에 빠졌고 결국 구육이 승리해 1246년 쿠릴타이에서 대칸으로 선출됐습니다. 바투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해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루스 총독 야로슬라프 2세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독살당했죠. 바투는 구육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248년 구육은 군대를 이끌고 불가르로 향했지만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시 내전이 터졌죠. 바투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1250년 황금 호르드를 몽골 제국에서 분리해 스스로를 대칸이라 선포했습니다. 한편 몽골에서는 몽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오고타이의 모든 아들들과 차가타이의 대부분 아들들을 죽였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형제들에게 제국을 나눠줬습니다. 쿠빌라이를 보내 티베트를 정복하게 했는데 쿠빌라이는 외교로 티베트와 대리 통치자들을 설득해 평화롭게 복속시켰죠. 몽케는 훌라구를 중도으로 보냈습니다. 7만 병력을 이끈 훌라구는 1256년 암살자들의 본거지 알라무트를 점령했고 다음 해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했죠. 1258년에는 바그다드를 점령하며 2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칼리파가 죽으면서 중동 전역에 종교 위기가 일어났죠. 훌라구는 알레포와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했지만 1259년 몽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상속 분쟁을 위해 군대를 떠났습니다. 남은 몽골군은 마누크 이집트군과 충돌했는데 술탄 쿠투즈가 이끄는 맘루크군이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 전술을 역이용해 승리했죠. 이집트를 침략으로부터 구한 겁니다. 몽케가 죽자 쿠빌라이와 아릭보케가 제국 역사상 세 번째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훌라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동의 정복지를 차지해 일칸국을 선포했죠. 차가타이의 손자 알구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차가타이 울루스를 되찾고
1264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아릭보케를 물리치고 형을 감금했으며 수도를 오늘날의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12년 후에는 데칸 칭호를 포기하고 남중국을 정복한 뒤 자신을 중국 황제라 선언했죠. 이렇게 원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국이었던 몽골 제국은 단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손들의 권력 싸움으로 직접 제국을 부순 거죠. 새로운 몽골 국가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끊임없는 내분으로 더 작은 칸국들로 분열됐거든요. 하지만 몽골인들이 역사에 남긴 흔적은 분명합니다. 무역로를 개척하고 종교적 관용을 보였으며 기술을 전파했죠. 위대한 실크로드가 번성했고 상인들이 유럽에서 중국까지 이동하며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것도 몽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역사를 몽골 제국의 흔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